저번 학기에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차이나 비즈니스, 특히 중국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웨비나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총 7번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이 미중 경제 전쟁 하에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특히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구현 대표님을 모시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따른 미중 갈등 문제를 좀 매크로하게 보고요. 10월 5일 날은 골드만삭스에 계신 지압 원부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의 현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업사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10월 19일 날은 중국의 이제 보험 회사들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특히 저번 학기에 봤던 엔트 파이낸스가 상장이 안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변화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 보험 산업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11월 19일 날은 최근에 중국의 이 교육 산업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산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학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1월 23일 날은 일본 시도시바시에 있는 리안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변화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하고 있는지 세미나 같고요. 12월 7일은 존스 홉킨스에 있는 오비언 박사를 모시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변화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나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므로써 한 학기 동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아마 가능하면 지금 대만의 TSMC를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TSMC 섭외가 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번 더 해설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원래 이게 화요일 날 10시에 하는데요. 오늘은 지파스 세미나하고 연결해갖고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로 저희 예전대로 포맷은 정구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자로는 박기순 교수님과 노은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졸업생 김다미 씨를 모셔서 토론자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발표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정구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토론자는 한 7분 정도 해주시고 나면 정구현 대표님께서 토론이나 질문에 대해서 썸업하고 세션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구현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면, 정구현 대표님은 지금 현재 J포럼 대표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대 학장, 또 지금 명예교수로 가십니다. 국제경영학회와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하셨고, 서울포럼 회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부분에 대해서 장을 열어주셨고요.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사이트와 퍼스펙티브를 주고 계시는 대표적인 한국의 원로 학자이시면서 항상 젊음을 유지하시고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시는 아주 진짜 좋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정구현 대표님을 맞을 때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 학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 학기 동안 국제적인 그야말로 세미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그 발언을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제 느낌은 뭐냐면 요새도 그 젊은 분들이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나요? 지금 저희 학장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박기순 교수님이나 노원현 교수님 다들 이 쟁쟁한 전문가들인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분리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 그, 저, 1번 질문은 중국의 기술초는 어떻게, 이건 뭐 이미 다 얘기한 거지만 간단히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3번, 그 미국의 대중 전략, 이거는,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제 중국의 대응 전략, 그래서 공급망 분리가 가능한가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공급망 분리, 미중 간의 공급망 분리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와 정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걸로 봅니다만 이제 그 결론에 이르는 얘기를 간단히 한 20분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이 그 기술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죠. 아마 저 김영준 학장이 그 중국에 근무하실 때가 200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과연 2020년에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선도국이 되리라고 생각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스토리 지난 20년 동안의 중국 기업의 발전 속도와 스토리는 좀 대단한 건데 물론 뭐 따지자면 뭐 1930년대 뭐 상해 기계 공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 뭐 이런 이제 연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78년부터 시작된 개방 이후에 특히 2001년에 WTO 가입 후에 중국 기업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 세계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앞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초기에는 뭐 주고 뭐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내지고 기술 습득하게 했지만 최근에는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또 국내 시장도 크고 또 정부의 산업 정책도 있고 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중국의 기술 진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 이제 이걸 이제 한 2013년부터 이제 미국이 이걸 인식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뭐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증가하는 면도 좀 있고 이제 그렇게 볼 때 결국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 관세 부과한 만큼을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이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뀐 시점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경제와 산업과 기업과 기술이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죠, 지금. 아주 대전환의 시기죠. 그래서 지금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2차 산업혁명 때 영국을 그 독일과 미국과 일본이 추월했듯이, 지금까지의 산업에서의 경쟁력하고 전혀 다른 양상의 경쟁이 앞으로 펼치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소위 범용기술이라 그러잖아요. 범용기술. 마치 뭐 증기기관 이것이 뭐 1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이고 자동차 엔진이 뭐 2차 산업의 범용기술이고 컴퓨터가 제3차 산업의 범용기술이고 하듯이 인공지능이 이제 제4차 산업의 범용기술인데 이런 점에서 사실 그 엄청난 이제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왜 기술이 중요하냐? 왜 미중 패권 경쟁이 왜 기술로 수렴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이 우리가 기술의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존의 많은 기술이 쓸모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물론 인공지능만은 아니죠, 그죠? 반도체도 있고 뭐 IoT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3D 프린팅도 있고 이 많은 기술들이 경제와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 패권이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왜 화웨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통신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냐? 앞으로 벌어질 제4차 산업혁명의 백본 인프라잖아요. 그죠? 이 통신 5G가 없으면 자율주행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G를 중국 회사한테 의존한다? 이거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시기가 기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서 중국이 치고 나가니까 미국이 갑자기 불안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바이든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바이든이 1월 20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후에 이기젝티브 오더 14017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에 보니까 미국의 중요한 안보에 중요한 4대 전략 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거에 있어서의 우리의 취약점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연구해서 보고해 해가지고 이제 100일 동안인가 연구해가지고 이제 6월 초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보고서 꽤 긴데 나는 이제 앞에 서머리만 사실은 봤지만 여러분들 그 보고서 다 우리 클래스에만 했지만 근데 이런 얘기 간단히 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는 미국의 생산 점유율이 37%에서 12% 하락했다. 자동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2020에서 25년 사이에 747기가와트 아워에서 2492기가와트 아워 이게 몇 배야? 47은 28 거의 뭐 4배로 증가하는데 미국은 그중에 10%밖에 차지를 못할 것이다. 히토류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인가 이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20년간 리튬과 그래파이트 수요가 40배 증가하는데 중국이 자원 보유의 50%, 정제 시설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의약품과 원료는 중국과 인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망 투명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자재나 부품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약품이 인도나 중국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계속인데 그리고 미국은 2000과 201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고용이 3분의 1 감소했고
미국 경제가 제조업이 약화되고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더 재밌어요. 미국 자본주의 문제가 있다. 미국 자본주의, 미국의 주식시장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는 단기업적주의로 산업에서 품질과 생산성과 혁신을 경시하고 미국 S&P 500대 기업의 경상이익 중 90%가 주주에게 귀속되고 노동한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단기업적주의로 가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R&D 투자가 부진하다. 이제 요즘에 그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자본주의의 미래인데요. 이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그 논리죠. 공화당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관점에서 너무 미국의 자본주의가 친자본, 친주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산업 정책이 없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또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특정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안한 신산업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 및 혁신 역량 강화, 반도체 설비에 얼마 지원한다, 또 국방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 R&D에 정부 지원을 증액하겠다, 새로운 시장 경제를 건설하겠다, 근로자와 가치와 품질을 우선하겠다, 정부의 구매자 투자자 역할을 증대하겠다, 국제 무역 규범과 이행 제도를 강화하겠다. 동맹국가 연대를 강화하겠다. 소위 기술 가치 동맹을 하겠다. 그리고 단기 공급망 차질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겠다. 각 산업 제품별로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코로나 같은 유사 사태가 왔을 때 우리의 취약점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겨우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 네? 이거 해가지고 미국이 과연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중국이 페어 게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른 데서 하겠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바이든의 그 미국의 신산업 정책은 상당히 약하다. 거기다가 지금 공화당이 반대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원래 그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를 2조 달러 이상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의회에서 협상하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과연 미국이 자기네 공급망이 불안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데 과연 그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했고요. 방어적이고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런 거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거나 늦추려는 의도 물론 이제 다른 정책으로 나오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이 지금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쟁력을 강화해서 정면 승부하겠다. 중국하고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과연 제조업에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진핑의 신기업 정책은 이게 그 모두가 지금 이제 최근에 지난 작년 가을부터 지금 시진핑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업 정책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독과점 규제 등등 하고 있는데 이건 공동부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노 교수가 하신다고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진핑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미국이 디커플링 하려고 하니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나친 노출을 줄이자.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은 외국에 가서 증시 상장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라. 특히 중국이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는 벌써 상당히 앞서가는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국도 이 지금 하이텍 기업에 대한 규제, 또 소위 쌍순환이라 그래가지고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미국이 디커플링을 앞으로 시도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중국의 취약점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략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공급망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느냐. 근데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역사는요,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 그래도 한 50년쯤 됐는데, 특히 이제 90년대부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 20년이 글로벌 공급망의 황금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조업 베이스가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IT 제품. 제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석유화학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공급망이 IT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이 조립형 산업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PC, 그다음에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년대부터 이제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년부터 2010년까지가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아주 화려했던 시기고, 이제 중국이 2005년부터 이제 그 조립 기지로서의 중국, 말하자면 외국에서 부품 소재를 들여다가 조립해서 수출하는 소위 가공무역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2010년경부터 조금씩 줄었어요, 사실은. 네? 예, 공급망. 그러나 전체적인 말하자면 2010년경까지 완성됐던 세계적인 공급망은 조금은 줄었지만 현재도 상당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왜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냐면 이게 가장 원가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한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업이죠. 분업. 그죠? 전문화와 분업. 이게 이제 뭐 시장 경제의 가장 특징, 가장 큰 장점이 전문화와 분업이잖아요.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한 게. 근데 글로벌하게 전문화와 분업을 한 게 공급망 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사실은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공급망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간단치가 않죠. 보고서, 이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서 몇 페이지 27쪽에 나온 그림인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뭐 반도체가 뭐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조립되는데, 이게 나도 놀랐어요. 이 메모리 칩 하나가 나오는데 국경을 70회 넘어야 된대요. 굉장하죠?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크게 보면 네 파트가 있는데요. 리서치까지 하면 5파트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지적 재산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조립이 있고, 그 조립 안에서도 이제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뭐 조립,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한 4개나 5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BCG 보고서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각 단계별로, 여기 이게 파란 게 미국, 이 얕은 초록색이 차이나, 그다음에 이 짙은 초록색이 한국, 일본, 대만이고요. 세 나라.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가 기타인데, 보시면 자, 기본 지적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랄까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단연 리드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미국이 리드하지만 메모리에 가면
그죠? 한국, 대만, 일본. 장비, 미국, 여기는 유럽이 중요하죠. 그 네덜란드 회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 소재에서는 동아시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 가공은 동아시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 및 그 패키징, 테스팅은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중국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자급도를 높이겠다는 게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일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디죠? 인텔이 일부 산업 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일본에 미국에서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뭐 일부 뭐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제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업이 되고 글로벌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각국이 자기가 자급자족으로 갔을 때보다 최대 65%까지 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는 디바이스 메이커의 헤드쿼터가 어디냐, 그 다음에는 제조회사의 헤드쿼터가 어디냐, 마지막에는 수요가 어디냐인데 보시면 중국이 단순히 패키징 앤드 테스팅만 센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5%가 미국, 24%가 중국이고 나머지 다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간단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을 예를 들면 반도체도 하고 뭐 애플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분업이 고도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 이번에 보니까는 좀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적인 다른 공급망을 이제 갖춰야 된다 하는 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얘기하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리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따라서 뭐 일부 미국 기업이 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미국 내에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은 미국의 코스트가 중국과 비견하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소위 리쇼어링 한다. 또 멕시코로 일부 간다. 니어쇼어링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어떤 제조업이 없으면 예를 들면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하는 공장이 미국에 없으면은 그 근로자를 어디서 구하면 어떻게 훈련시키며 또 누가 투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랑 TSMC랑 다 이제 투자하려고 끌어들이고 있지만 삼성은 아직도 지금 텍사스에 공장이 있지만 이제 아직도 의사결정 못 하고 있죠. 어디로 갈지. 미국의 이제 여러 주들이 이제 삼성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치 않거든요. 코스트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어떻게 된다고 보냐면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다면 많은 공정이 동남아로 갈 거다. 또 인도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는 세 개의 가치 사슬로 좀 나뉠 것 같긴 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 멕시코 중심, 독일 중심으로 한 EU,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아세안, 한중, 그러니까 한, 대만, 일본. 요 세 개로 가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동남아와 동북아 3, 4국을 합친 동아시아 지역 생산 분업이 좀 중요시 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70년대에는 말이죠. 일본 학자들이 뭐 플라잉 기스 모델 해가지고 뭐 아시아의 경제는 일본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저기 한국, 대만, 뭐 홍콩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쫓아오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굉장히 아, 아시아 산업의 리더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1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90년대부터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한국, 대만이 부품 공급 능력이 좋아지면서 복합 분업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중국 주도 시기로 왔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일부 조립 공정이 동남아로 가더라도 부품 소재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세계 제조업의 반은 여전히 동아시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어디더라? 브루킹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전체 중산층의 반 이상이 또 아시아에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조업 생산 분업이나 생산이나 시장이나가 이제 아시아로 더 비중이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중국은 거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뭐. 그리고 뭐 그 상호 의존성이 많다는 거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 팬데믹이 노출시킨 것은 미국과 EU의 취약성이고, 그렇지만 특히 AI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워낙 세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2030년쯤 되면 아마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위험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재작년인가 일본 가서 어떤 연구소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경제가 미국을 패스하면 그 다음에는 커브가 이제 계속 중국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경제연구소 전망은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패스한 다음에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서 2060년까지도 계속 비슷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인데요. 그 총 5,204개 품목 중에 중국이 1등하는 게 34%예요. 한국이 69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장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계 기술 혁신을 말하자면 21세기형 혁신을 누가 주도할까? 20세기형 혁신은 기업 R&D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년대 초에, 그러니까 코퍼렛 R&D 센터가 맨 처음 생긴 게 1921년인가 그 듀퐁에서 시작돼서, 그거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 주도권이 생긴 건데, 그런 의미에서 20세기는 미국이 기술을 주도했던 세기였는데, 또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미국식으로 열심히 쫓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21세기형 혁신은 누가 주도할까? 이게 이제 재밌는 질문이고요.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지금부터는 혁신의 형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R&D가 아니고 A&D가 될 수도 있고, 뭐 오픈이면 이거는 누가 유망할까? 실리콘밸리가 반드시 유망할까? 아니면 뭐 심천형이 뭐 될까? 이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기술 혁신은 누가 주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주도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 하에서 공급망 분리가 가능할까요? 결론을 가능하지 않다. 미국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쌓여 있는 것이 분리 한 국가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안으로는 어떤 식으로 리스트럭처링이나 변화가 될 것이냐. 그게 결국은 리지널한 RBC라고 명명을 해주셨는데 지역 경제권이 미국과 멕시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아세안, 그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이렇게 3개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이 공급망 정책뿐만 아니라 리스트럭처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 부분, 특히 21세기에 AI, 빅데이터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이 파일을 키워가는 그래서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성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기순 교수님께서 토론과 코멘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4시부터 우리 정규원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멘트 할 내용은, 할 내용도 없이 너무 좋은 강의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저는 아주 가슴에 딱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일단 무슨 문제를 접근할 때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냉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냉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념을 정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데올로기 경쟁이 있어야 된다. 냉전이 되려면. 근데 이데올로기 경쟁은 아니지만 지금 체제 경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이 계획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그동안 이 자본주의라는 시장이라는 도구를 서방으로부터 빌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을 파괴해 왔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또 이 시 주석이 이제 계획 경제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지금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첫 번째 냉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하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군사적 경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정말 게임도 안 됩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 10배,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비행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군사적 경쟁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항공모함 수를 아까도 어떤 원우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공모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이 말하는 그 타임 스팬이 보통 한 50년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군사적 경쟁도 이제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은 이제 브로드하게 봤을 때 이제 만족시키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이 뭐냐? 경제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플라이 체인 GVC가 이미 중국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공급망 분리가 그럼 왜 나왔느냐? 두 나라가 같이 잘 살면 괜찮았는데 결국 공급망 분리를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냐? 중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중국이 원인 제공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0개의 산업이 나와 있어요. 차세대 IT 산업, 로봇, 고속철도, 해양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첨단 산업, 전력 장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10개 산업을 다 지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로드맵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술 로드맵을 보면 이제 그 부품 국산화율을 70%에서 80%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마켓 시어도 그 제품에 대해서 부품을 국산화한 다음에 중국이 만들어서 그 시장 마켓 시어를 40%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냐면 한국이죠. 한국은 중국에 거의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 제조 2공여가 실현이 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중국에 제품 중간재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과 EU 같은 서방 세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갖게 됐고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공급망 분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급망 분리가 한 2018년도, 2017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의 그 DRC라고 하는 국무발전연구중심에 이제 상무부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트럼프가 그 공급망 분리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미 그 공급망이라는 것이 중국 중심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한 2, 3년 하다가 이제 그냥 제풀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공급망 분리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공급망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30%가 되는데 미국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산업에 대한 공급망 분리, 이거 택도 없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럼 범용제품에서는 공급망 분리가 안 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 어디서 이제 공급망 분리가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 정구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그다음에 의료기나 의료품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내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미국은 산업정책이라는 걸 쓰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이 산업정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혁신경제법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 혁신경제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지원법인데 반도체 진흥을 하기 위해서 520억 달러를 쓰겠다 이거죠. 근데 그 520억 달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국의 대기금, 반도체 대기금 1, 2차 펀드를 합하면 그게 한 500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론티어법에서 보면 또 기초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술적인 R&D,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그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중국의 14억에 보면 중국의 지금 기초기술을 갖다가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런 그 R&D 비중에서도 기초기술 분야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거의 중국하고 장기전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급망 분리가 되면 냉전의 그 세계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냉전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지부진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가면 G1이라든가 이런 G2가 G0가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킨들버그 함정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킨들버그 함정이라는 것이 어떤 그 리더국이 제가 시간이 좀 되나요? 더 예, 그 킨들버그 함정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나라가 없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첨언을 하면, 그다음에 시주석의 그 외교적 정책으로서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했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미국과 같은 리더국의 위치를 이렇게 인정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리더국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리더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갖다가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이 제너러스해야 돼요. 제너러스해야 돼. 영토에 대해서 특히 제너러스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하고 조우대,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하고 시사군도 남사군도, 대만과 대만의 문제, 그리고 또 서쪽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중국이 이런 리더국이 되기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거는 중국이 G2 국가가 되기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국가적 GDP는 달성을 했지만 중국이 아직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이제 소득이 10,000달러 정도 되는 거고, 이 10,000달러 소득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를 넘어가야 되냐면 세계은행 기준으로 12,700달러 정도를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게 겨우 이제 문턱을 넘는 건데, 그 문턱을 넘는 거가 중국이 그럼 과연 이렇게 만족하느냐 하면, 중국은 이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벗어나는 걸 갖다 15,000달러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중국의 싱크탱크하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15,000달러 넘어야, 그리고 그것이 20,000달러까지 가고 이래야지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는 중국이 2030년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가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은 중국은 도광양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이러한 뭐 신형 대국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중진국 함정,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킨들버그 함정, 이런 세 가지 함정이 다 걸리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너무 빨리 카드를 꺼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빨리 꺼냈건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계가 이제 바뀌는데, 그럼 한국이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만약에 이렇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을 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양쪽 공급망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로부터 3번씩이나 이렇게 초청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이 굴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직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간을 벌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그 기술적 자산을 앞으로도 더 계속 키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질문 주시거나 코멘트 한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정구현 대표님께서 코멘트를 썸업을 해 주시겠습니다. 노은영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은영입니다. 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구영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구영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는 게 제가 2번째입니다, 교수님. 첫 번째는 제가 옛날에 공상은행 발표할 때 그때는 제가 교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탈옥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크게 떨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떨립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내주신 미중간 공급망 분리는 가능한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중간 공급망 분리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급망 분리라는 것이 주체가 기업이 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기업들이 공급망 분리를 하게끔 정책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효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망 분리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정부가 공방 분리를 하려는 그런 정책을 핀다면 그거를 따라서 중국 기업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교수님 너무 떨려요.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공급망 분리,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있기 전에는 그 당시에 중국 대외 의존도가 거의 65% 가까이 됐는데, 현재는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약 35%로 굉장히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중 간 갈등이 격해지면서 중국이 대외 의존도를 점차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급망 분리가 조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 기사를 조금 응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관심 있게 봤던 기사인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블룸버그 기사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사 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분석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기사를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사, 자,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미국의 그 중국 견제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블룸버그에서는 2031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주요 변수가 중국의 개혁이 실패를 하고 또 지금 중국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약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피게 되면 국제적인 고립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테고 또 중국이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GDP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콩의 이제 대학 기관에서 중국의 이 GDP 데이터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공식적인 수치보다 약 1.8%포인트 낮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이제 해서 이제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사에 이제 약간 마지막에 보시면, 중국이 그 미국과의 디커플링,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인구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경쟁에 있어서 주요 승패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크게 이제 노동인구,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생산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제 노동인구는 향후 중국에서 30년간 노동인구가 전체 28%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28%가 감소한다는 것은 약 2억 6천만 명의 노동인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 현재 중국이 과잉 투자 지금 문제가 있고 2020년 기업 부채가 사상 최대인 162.3% GDP 대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국이 노동 문제와 그다음에 과잉 투자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수단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약 50% 수준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AI와 같은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 노동인구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대외 무역 의존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공급망 분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중국의 인구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뭐 세자녀 정책에서 사실상 산하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를 했고 현재 여성 1인당 1.7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 하락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 인구의 증가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결국에는 노동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노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0% 정도인 9.8억 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의 출산율로 지속될 경우에는 2050년에 약 7.8억 명 정도로 그러니까 2억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런 노동인구 급감은 주요국 대비 현재 가장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인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노동인구의 비중과 금융위기 간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일본이 1985년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뭐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한 이유는 내가 수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수해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내수에서 이 노동인구 연령층이 15세 이상 64세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서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자 그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미국도 2008년도에 노동인구가 그 이후에 급감하는, 그래서 금융위기와 연관성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012년 경제 위기와 노동인구 간의 상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대부분 약 65에서 67% 노동인구가 그 사이에 있을 때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2030년경에 갔을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노동인구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 인구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출, 이 과잉 투자 방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부채가 아무리 높더라도 중국이 이 그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그 비중이, 그다음에 어떤 그 재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동인구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교육, 노동, 부동산, 그다음에 그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부유라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제가 좀 빨리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공동부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양극화를 하기 위한 시진핑의 중국몽 2.0이 될 것 같고, 시진핑이 그 2012년 장총석이 처음 그 선출되었을 때 본인의 국정 이념을 중국몽이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도 내년에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때는 본인의 어떤 새로운 장기적인 국정 이념이 공동부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러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미국과의 공급망 분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기술 경쟁하고 공급망 문제를 중국 내부 문제로 코멘트와 새로운 통계적인 자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졸업생인 김담이 코멘트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대학원 졸업생 주중반 15기 김다미입니다.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웨비나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서 정 교수님의 강의랑 그다음에 박 교수님, 노 교수님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중 양국 간 패권 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양국의 분쟁이 이제 무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로는 5G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이 됐고, 최근에는 인권과 정치 이념 같은 분야까지 확대가 되어가고 있어 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팅장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미중 경제 기술 경쟁에서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나 뭐 칼럼,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든지, 전략적 모호성을 적으로 추구를 해야 한다든지 등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이 뭐 미중 간의 선택 또는 비중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그 공급망 분리에 대한 계속되는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가진 역량과 큰 일을 좀 자각해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 교수님 시기에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위협 요소와 기회 요소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채팅 창에도 대여섯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정구영 교수님이 코멘트에 대해서 일단 세 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에 한두 분을 제가 선정해서 직접 정구영 교수님한테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 분, 좋은 질문과 코멘트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박규순 교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냉전에서, 지금 현재 미중 경쟁이 이제 체제 경쟁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맞죠. 그런데, 물론 뭐 중국이 뭐 중국 경제 체제를 뭐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는데, 국가 주도 시장 경제. 근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중국의 78년 이후에 개혁 개방의 역사를 보면 국유 기업을 좀 강조했다가 또 민영 기업을 좀 또 놔줬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혁신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세계 경제는 누가 혁신을 주도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중국 경제의 혁신은 누가 주도할 것이냐? 저는 기업이 주도할 거라고 보고, 민영 기업이 주도할 거라고 보고, 따라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약간 가는 거는 중국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은영 교수, 다른 얘기는 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노은영 교수 말씀 중에요. 그 지금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러니까 고도의 분업과 전문화를 가져온 거, 이거 만든 게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 한 거 아니라고, 이거. 미국의 경영학 이론 중에 91년인가 하멜 앤 프라할라드라는 두 사람이 쓴 코어 컴피턴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핵심 역량, 요새도 많이 쓰죠. 그죠?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키가 잘하는 게 뭐냐. 우리는 신발 디자인하고 마케팅 잘하고 나머지 전부 아웃소싱 하자. 그럼 나이키 100% 아웃소싱 하잖아요. 이거 미국 기업이 다 해놓은 거예요. 중국 기업이 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와서 지금 와서 미국 기업이 우리 너무 나갔네. 다시 백 하자는 건데, 이거 굉장히 모순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중국의 인구가 언제부터 감소해요? 아주 좋은 뉴스 같습니다. 특히 노 박사가 아까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중국의 노동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9억 8천만 명에서 7억 8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중국한테. 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근로자 일자리가 얼마나 줄 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심한 연구가 옥스포드 연구가 40%줄 거라고 그랬고, 뭐 맥킨지도 하고 많은 연구들이 했는데 대개 15%에서 20% 최소한 15%에서 20% 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왜? 지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줄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회사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는 게 뭐냐면 사람 줄이겠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자율주행 차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업. 그럼 일자리 다 어떻게? 없어져요. 일자리 줄어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3,800만 명인지 얼마가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이제 15세에서 64세.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300만 명 정도 줄어들어요. 이거 굿뉴스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때 저는 중국 경제의 인구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적인 문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맞는 변화다. 이거는 중국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김남희 씨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한국이 어떤 선택이냐? 그거는 제가 아까 그 준비한 자료 중에 얘기 안 한 게 한두 페이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서 4가지 시나리오라고 내가 쓴 것 같은데,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말로는 뭐, 디카플링을 한다, 뭐, 어쩐다,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보냐면은, 사실 그 정치 일정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첫 번째 현상 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말은 하지만 지금같이 그냥 굴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2의 냉전인데, 이거는 이제 군사 대립이 격화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뭐 기후변화 문제, 뭐 빈부격차 문제, 뭐 등등 많은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이 복수정당을 수용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3번, 4번의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저한테 지금 꼭 얘기를 하라 그런다면, 현상 유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는 모르겠고, 앞으로 10년은 현상 유지 가능성이 한 5, 60% 되고, 냉전으로 갈 가능성은 한 20, 30% 되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결국 현상 유지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한국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자산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핵심 산업, 한국만이 잘하는 핵심 산업, 그다음에 한국이 말이죠. 상당히 군사력이 강합니다. 지금 SL 서피스톨랜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호주가 지금 미국에서 기술 연구에서 도입하려고 그러는 그 핵잠수함 그 기술도 한국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이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무시당하지 않은 국가로 집합을 찾아 먹을 걸로 보고, 그러면서 다른 중견 국가와 연대할 거고요. 근데 이제 냉전이 되면 이게 이제 줄 서야죠. 뭐 할 수 없어요. 그때 냉전이 되면 줄 서야 되는데,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이 핵카드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국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한국이 뭐 무슨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진다는데, 그건 너무 피해 망상이고,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요새 뭐라더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그건 뭐라 그래? 국뽕. 근데 이거 국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한국의 잠재력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잘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질문이 한 7, 8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의 주요는 정무현 대표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주로 셨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오늘 얘기되고 있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서 한 두 분 정도 모셔서 직접 좀 질문을 해주시고 정 대표님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효 씨, 네,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신 거 직접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나 이런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질문은요, 어, 아까도 답변해 주신 거 중에 답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공급망 분리가 어렵다고 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생각한 것처럼 공급망 분리 조치가 효과를 못 본다면은 미국이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글쎄, 미국이 다시 건드릴 카드가 이제 금융이 있겠죠. 금융, 그죠? 예, 금융이 있는데, 이제 환율하고 금융. 금융은, 여전히 상호 의존도가 높고, 이제 금융을 건드리면은 미국도 상당한 그 피해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뭐 미국의 지금 이제 제일 큰 금융의 의존도는 그 미국의 국채 발행액 중에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0%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거를 손을 댄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죠? 어, 물론 중국도 혼란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카드 쓰고 그다음에 공급망 분리 카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환율인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비하는 게 이제 그 위안화의 국제화하고 뭐 그다음에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 중에 이제 달러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이 가장 큰 무기가 금융이고 통화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이중 기술 경쟁하고 공급망 분리라는 용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공급망 분리라는 게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좀 토탈로지컬 다른 것 같아요. 글로벌 이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구축됐기 때문에 오히려 재구축, 리스트럭처링.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그거에 포션을 좀 더 특히 다운 파트에 생산 파트에 좀 더 갖고 가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걸 얼마나 더 갖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혁신이 이슈가 되는데 혁신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재, 사람의 문제고 두 번째는 칼처, 문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김형석 씨가 해주셔서 김형석 씨 질문해 주시면 정 대표님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글 교수님. 저 중국대학원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듣고 정말 영광이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오늘 많은 걸 배워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그 마지막에 이제 핵심 질문에 21세기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회사 내부의 R&D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외부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와 같이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반도체 산업 현황을 보면 지금 무어의 법칙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도 간간히 들려오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이 지금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핵심 축이자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고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 이렇게 써고 있는데 안보의 이제 중심은 이제 바로 기밀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연결돼 있다면 과연 반도체 기술을 여러 기업과 함께 하는 게 과연 그런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기술이 뭐 유출돼가지고 국익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산업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 방식이 유효한가? 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제한적인 개념인 게, 왜냐하면 옛날에 이노베이션은 클로스드 이노베이션이고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보다 더 광범위한 말이 생태계죠. 그죠? 생태계. 그죠? 근데 지금의 산업의 경쟁은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 간에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제가 아까 왜 그림 보여줬지만요. 거기에 수많은 회사들이, 여러 나라에 수많은 회사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당연히 다양한, 그리고 그 산업 자체 구조가 장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디어, 디자인, 그죠? 패브리케이션 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걸 누가 다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기업은 vertically integrated 된다. 수직적으로 통합돼야 된다. 말하자면 밸류 체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한 기업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모델이죠. 삼성전자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는 일본 기업들은 vertically integrated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옛날 모델이고요. 지금은 결국은 생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한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있는 액터들만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다고 봐요. 예. 지금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M&A 무지하게 많죠. 그죠? 근데 이 M&A가 뭐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크로스 보더라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한때는 50%까지 미국의 비중이 컸고, 미국의 기술적인 독점력이 어마어마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 기업들도 기술적인 독점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경쟁은, 뭐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 내부에서 R&D를 통해서 신사업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속도가 중요하니까 어퀴지션을 누가 빨리 하느냐, 그죠? 그리고 저기 실리콘밸리식의 그런 창업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빨리 엑시트하는 거잖아요. 엑시트라는 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R&D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인터넷 R&D에서 팔고 또 붙고 이렇게 하고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뭐 밸류체인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더하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중국의 미중 기술 경쟁과 이 공국망 재구축에 관한 이슈를 갖고 매크로한 부분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의 향후 전망까지 발표를 해주신 정구현 대표님, 또 코멘트를 해주신 박 교수님, 노 교수님, 우리 졸업생 김담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다음 주에 저희가 중국의 배터리
자동차 회사 사례를 갖고 구체적으로 이런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연이어서 우리 차이나 비즈니스 웨비나 세미나에서 주제를 가지려고 해서 여러분들 많은 뜨거운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를 드리면서 중국 대학원 이렇게 인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월달 차이나 비즈니스 웨비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